안녕하세요. 식육 가공기사 강의를 맡게 된 유병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에 대한 목차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나라와 서양관의 식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축산업의 현황과 국내 축산식품 소비에 대한 트렌드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이후에 식육 가공기사 자격증에 대한 설명과 예상 문제풀이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바이에른 식육학교의 유병관 대표로 있고요. 저희 한국바이에른 식육학교는 독일 마이스터 학교의 한국 분교입니다. 네, 제 양력을 좀 짧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신소재 공학 박사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 참 알 수 없죠. 그리고 가업을 잇기 위해서 육가공 분야, 햄 소세지를 만드는 분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는 육가공 분야도 굉장히 공부할 게 많고 용어들도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면서 공부를 하던 와중에 독일의 마이스터를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독일로 유학을 다녀왔고요. 독일에서 마이스터 자격을 딴 이후에 독일 마이스터 학교의 한국 분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식육 가공기사에 대한 필기 및 실기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식육 처리 기능사와 식육 가공기사의 실기 심사위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식육 가공기사는 현존하는 축산업 관련된 분야에서 현존하는 가장 높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식육 가공기사를 따시는 분들은 축산업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축산업이란 고기와 우유, 그리고 계란, 기름처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료품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고 털이라든지 가죽, 그다음에 뼈와 같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축산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소나 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축력, 그다음에 분견과 같은 호위, 뭔가 지켜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축산업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농경사회로서 곡물 재배가 모든 국민들의 먹거리의 최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소가 굉장히 필요하죠. 밭을 갈고 여러 가지 소의 힘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소는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자산으로서 아끼고 잘 키워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노동력을 제공을 해줘야 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상류계급조차도 제사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고 일반 시민들은 거의 평상시에 고기를 먹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역사는 계속 조선시대까지 쭉 흘러내려와서 결국 조선시대까지 축산업은 산업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이르러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축산진흥정책으로 처음으로 이제 유가공 관련된 발전을 정책적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는 미군을 통해서 들어온 미국의 축산 문화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게 되었고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8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굉장히 많은 그 축산업 관련된 그 양의 확대와 그 다음에 기업화, 그 다음에 전업화로 된 그런 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리고 고기 없어서 못 먹는다. 이런 말이 얼마 전까지는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속담이었었죠. 하지만 현재는 고기가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축산업의 양적인 증가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양적인 증가는 충분히 이뤄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축산업의 질적인 개선과 그 다음에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축산 농가만의 개별 축산 농가만의 특별한 사육 프로그램 도입 등 여러 가지 좀 더 품질적인 측면에서 향상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유럽과의 그 산업의 발전 과정을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1915년도에 처음 이제 육가공 공장에 출현한 이후에
이때까지도 그 어육이라든지 1960년대까지도 어육 가공품 위주의 그 육가공 제조업이 발생했고 실제로 축육, 고기를 이용한 육가공품 개발은 1960년대 후반 돼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처음 접하는 육가공, 햄 소세지의 생산이 공장에서 양산하는 그런 햄 소세지로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처음 접하게 된 거죠. 그 외에 유럽에서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집집마다 된장 담그듯이 유럽에서는 마을마다 각각의 집집마다 그 정육점에서 햄과 소세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 특색을 나타내는 제품과 지역별로 특별한 맛을 가지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비엔나라든지 프랑크푸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런 지역명에서 따오게 된 그런 제품입니다. 유럽에선 그렇게 소규모의 그 동네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먼저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면서 육가공품이 발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대량 생산, 큰 공장에서 제조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작은 규모의 동네에서 먼저 육가공품 개발하였고 그렇게 인지도가 넓혀진 제품들이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육 가공 기사 자체가 우리나라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보고자 나온 자격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산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크게 써놨지만 소와 돼지는 살아있는 동물입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소비자분들도 당연히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마트에 가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는 랩핑돼서 포장되어 있는 고기를 보면서 얘네들도 살아있는 동물이었다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소와 돼지는 살아있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머리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꼬리도 있어야 되고 내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근육들이 다 같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대부분 집중된 부위에 선호도를 가지고 있어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과 목살 쪽에 집중돼 있고요. 소 같은 경우에는 등심과 그다음에 안심 그리고 갈비 쪽에 그 선호도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고기가 없어서 못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고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소비자들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그때그때 편하게 사서 먹죠. 그러다 보니 나머지 부위들이 굉장히 적체가 되고 있어요. 돼지도 뒷다리살이라든지 앞다리살이라든지 이런 근육이 많은 부위들, 이런 부분들이 적체가 되고 있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축산식품을 먹는 문화 자체가 로스 구이 문화라고 하는데 뜨거운 불에 굉장히 얇게 썰은 고기를 금방 익혀서 먹는 그런 형태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 내에 지방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있는 그래서 구웠을 때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는 그런 부위만을 선호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은 고기들은 구웠을 때 빡빡하다고 느끼고 그러면서 선호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와 돼지는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소 한 마리에서 등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뒷다리와 앞다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위들이 다 같이 나오고요.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위는 먹어서 없어지지만 그 나머지 부위들은 적체가 됩니다. 이 소와 돼지 고기들은 생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적체되면 그냥 창고에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냉장 창고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유틸리티 비용과 물류 비용들이 계속 얹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얹어지는 비용들, 매달 나가는 전기세와 창고 임대료들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삼겹살이나 소고기의 등심에 다 그 가격이 얹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집중되어 있는 부위의 가격들은 점점 더 올라가고요. 나머지 부위에 대한 창고에 대한 물류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도 식육축소 판매 가공업이라는 것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네, 요 식육축소 판매 가공업이라는 건 지금 뒤에 이제 사진으로 나오겠지만 정육점에서 햄이나 소세지와 같은 그런 가공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가 나오는 새로 생긴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까지는 그렇게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육점에서는 햄소세지를 직접 만드는 그런 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안 되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육가공 관련된 분야는 훨씬 더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을 신설해서 이런 그 비선호 부위에 대한 소비를 증착시키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기술 인력 또한 우리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육 가공기사라는 그런 새로운 국가 자격증을 신설해서 관련된 인력을 키우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축산업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축산업에 대한 낮은 인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요즘은 누가 정육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고 백정이라고 딱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다루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마음속에서는 그런 백정의 이미지가 여전히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직 업종에서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 예전에 다방에서 먹던 커피가 요즘은 카페로 발전이 되었고요. 예전에 다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갔습니다. 바리스타라고 하는 자격도 생겼고요. 그 외에 빵집도 있죠. 빵집도 이제 예전엔 그냥 동네 빵집에서 팔던 것들이 지금은 파티시에라고 불리는 케이크를 만드는 그런 전문가들로 또 생겨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술도 마찬가지 비슷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와인을 감별하는 소믈리에라는 그런 전문 집단도 생겨나게 됐고요. 근데 유독 정육점은 여전히 정육점입니다. 정육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육점 아저씨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은 우리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다방 커피와 스타벅스에서 내려주는 카라멜 마키아토는 다릅니다. 그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방법이나 그 커피의 맛 자체나 거기에 들어가는 전문적인 기술조차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바리스타라는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정육점에서는 단순히 고기를 잘라서 팔 수밖에 없었죠. 아저씨 삼겹살 주세요라고 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삼겹살을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잘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갈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모든 부위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부위에 맞는 맛있는 제품이나 맛있는 육가공품이나 맛있는 조리 메뉴들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그 정육점 아저씨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사회적 인식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의 이제 육가공 전문가를 메츠거 마이스터라고 하는데 이 메츠거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떠한 전문가들보다도 가장 인정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마이스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시를 나타낸 그 독일의 메츠거라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한 100가지 정도의 육가공품들이 냉장 쇼케이스에 진열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살라미나 하몽 같은 것들이 이제 걸려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독일의 정육점에서는 10명에서 15명, 굉장히 동네의 조그만 정육점들도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수장이 메츠거 마이스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메츠거 마이스터를 보고 정육점 아저씨라고 표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육 가공기사 자격증처럼 이런 전문 기술 인력을 키워내는 자격증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올라가고 사회적인 인식이 올라가면 그거에 걸맞게 젊은이들도 이쪽 분야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일했던 사진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일했던 독일의 정육점은 도축도 하는 정육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이 되면 소 한 마리와 돼지 16마리가 정육점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에 있는 정육점에 새벽 4시에 소 한 마리와 돼지 16마리가 막 뛰어 들어옵니다. 네, 뛰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도축을 시작을 합니다. 도축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긴 하지만 정육점에서 도축을 한다는 얘기는 도축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오죠. 네, 머리부터 꼬리까지, 안에 내장부터 가죽까지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위들을 다 그 가치를 상승시키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도축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렇게 도축을 하는 정육점은 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를 전부 다 우리가 값어치 있는 그런 가공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정육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직접 도축을 해봤었는데요. 이 도축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물 전체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 네. 동물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고 간 선물을 하나라도, 힘줄 하나라도 낭비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식육 가공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식육 가공기사란 어떤 업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잘라서, 고기를 예쁘게 만들어서, 고기를 맛있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팔기 위한 그런 업이 아닙니다. 네, 식육 가공기사란 사람과 동물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이 올바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올바르게 도축되고, 그리고 이후에 동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위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동물이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준 선물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것입니다. 동물이 바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식육 가공기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고기를 매입해 올 때부터, 축산 농가와 계약을 맺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도축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식육 가공기사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축이 올바로 되지 않은 고기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는 좋은 고기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동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는 좋은 품질의 고기 단백질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부위 이외에도 나머지 근육이 많은, 단백질이 많은 부위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메뉴나 육가공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분들에게, 사람들에게 만물이 가치가 있음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저는 바로 식육 가공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전형적인 독일의 맷지거라의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보면 쇼케이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쇼케이스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놓여져 있고요. 이 많은 제품들은 대부분 요 독일의 정육점 뒤편에서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벽에는 살라미라든지 피를 가지고 만든 그 블루트부어스트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몽이나 이런 건조육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냥 고기만으로도 정육 자체를 따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훑어봤고, 이제는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 한 20년 동안 굉장히 우리나라 축산업엔 많은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정육을 시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정육 1.0과 2.0, 3.0으로 좀 나눠서 시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정육 1.0,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등급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원뿔이냐, 원뿔뿔이냐 뭐 이런 것들로 등급을 가지고 고기의 품질을 판단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블링 중심의 마케팅, 마찬가지로 등급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마블링 중심의 마케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스구이 문화로 구이 문화로 고기를 먹는 그런 문화가 넓게 펴지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부위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없던 새우살이라든지 안창살, 토시살 이런 기존에 없던 부위들이 새로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정육점에서 그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굉장히 저희는 수동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한테 들어온 고기가 얼마나 훌륭한 고기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때 정육점을 하시는 분들이 크게 어필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죠. 이제 오늘 잡은 소다, 굉장히 신선하다. 네. 그리고 얘는 원뿔뿔 등급이 굉장히 좋은 소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육 2.0 시대는 2014년도 이후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부터 정육을 다루시는 분들이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약간의 능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웨데이징과 드라이에이징 같은 그런 숙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숙성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고기의 맛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이나마 약간의 고기의 품질과 연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정육점도 인테리어와 그다음에 소비자와 접하는 그런 대면하는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부터가 저는 정육 3.0 시대라고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식육 가공기사 자격증이 생긴 그 해이기도 한데요. 식육 가공이 점점 더 전문화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식육 가공 전문가들은 완전히 능동적이죠. 나한테 주어진 고기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고기 맛을 내고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소비자들에게 그 맛을 극대화하고 품질이 높은 수준의 그런 육가공품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런 가공품, 육가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HMR인데요.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소비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쪽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소비 트렌드의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가치 소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가치 소비의 사전적인 의미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 가격이나 아니면 만족도 등을 세밀하게 따져서 소비하는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집에 음식이 남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100g당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필요한 양만큼을 소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중량에 맞는 중량 단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포장 방법. 예전에는 굉장히 예쁜 포장들만 선호했다고 하면 또 요즘은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과대 포장들을 싫어하고 어차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포장들은 배제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의 소비자를 만족시키기에는 조금 더 세밀한, 그 다음에 세심한 그런 배려가 많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판매자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본인의 업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HMR 시장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마켓컬리라든지 배민찬이라든지 헬로네이처라든지 이런 곳들의 온라인 사이트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인기 순위 1위부터 5위까지가 육가공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만큼 소비자들이 집에서 고기를 더 이상 구워 먹거나 아니면 사골국을 끓여 먹거나 어떤 갈비찜을 해 먹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그렇게 다 만들어진 HMR 시장에서 사 먹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저희 식육 가공 쪽에서의 어떤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와는 또 별개로 전통적인 햄과 소세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부들 상대로 조사를 한 건데요. 햄 소세지 하면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바로 저희가 키워드들로 뽑아봤습니다. 네. 가장 큰 키워드가 미안함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만든, 그 다음에 맛있게 만든 그런 햄 소세지들을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줄 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선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 엄마가 좀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너에게 햄 소세지를 주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육가공 발전 역사와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 생산, 그 다음에 대량 생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단가에 대한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품질이 소비자들의 그 시선을,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또 벌써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자들 머리에 이런 편견들과 이런 생각들이 박히게 된 거죠. 이쪽 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독일의 마이스터, 제 마이스터 자격을 어필을 해볼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든 걸 어필을 해볼까? 어떤 것들을 어필을 해볼까 하다가 저희가 내린 결론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해결책 돌파구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든 생각하는 대로 그쪽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돌파구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는 케이크에서 찾았습니다. 네. 밀가루와 설탕과 버터, 우유가 들어간 케이크하고 고기와 지방과 물과 소금이 들어간 소세지하고, 네. 제가 보기엔 딱히 소세지가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아무도 엄마들이 아이들 생일 때 케이크를 주면서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지를 고민해 봤을 때 일단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하거나 줄 때 네. 소비자들은 미안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아름다운 육가공품 개발 쪽으로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일단 축산업에 대한 현황과 지금 현재 시대의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 문화에 대한 것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일 메츠거 마이스터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우리나라 식육 가공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약간의 예시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